1600년대 초 유럽의 학자들은 돌을 던지면 왜 떨어질까? 하늘의 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면 2000년 전의 낡은 책을 펼쳤습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었죠. 아리스토텔레스께서 뭐라고 써놓으셨나?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돌이 떨어지는 이유는 자연적 위치로 돌아가려는 성질 때문이고 하늘의 별은 지상과 완전히 다른 물질인 에테르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중세 모든 학문의 기준 그 자체였죠. 심지어 학생들은 신학을 배우기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학계의 교조주의는 거대한 성벽처럼 견고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이 권위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리며 책 속의 권위가 아니라 하늘과 땅에 펼쳐진 자연을 직접 관찰하는 혁명적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신에게 닥쳐올 미래를. 에피파니수 17세기 초 이탈리아. 갈릴레오가 매일 밤 같은 자리에 앉아 망원경을 하늘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목성 주변을 도는 4개의 작은 위성들, 그리고 달의 표면이 우리가 아는 그 매끄러운 옥구슬이 아니라 거대한 산맥하고 움푹 파인 분화구로 막 울퉁불퉁하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천체라는 완벽한 세계가 사실은 지구처럼 불안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걸 두 눈으로 본 것입니다.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에 익숙했던 사람들한테 이건 단순한 천문학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약간은 우주적 재난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우주는 천상계와 지상계라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을 기준으로 그 아래의 지상계는 흙, 물, 불, 공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썩어가는 불완전한 세계지만 달 위의 천상계는 에테르라는 완벽하고 불변하는 제5의 원소로 이루어진 신성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무조건 완벽해야 한다는 철학적 전제가 기본으로 쫙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망원경을 들이대니까 달에 막 곰보 자국이 있고 산맥이라는 걸 보게 되었으니 정상적인 학자라면 와, 내가 알던 우주관이 틀렸네. 달이 저렇게 생겼다니 진짜 신기하다. 막 이렇게 반응해야 했죠. 그런데 당시 유럽 최고의 엘리트 학자들은 이 명백한 증거를 아예 대놓고 부정해버렸습니다. 갈릴레오의 망원경 렌즈에 결함이 있어서 환경이 보이는 거라고 빡빡 우기는 거죠. 그들의 거부는 단순히 고집이나 무지 때문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망원경의 핵심 부품인 유리 렌즈는 사람들에게 빛을 굴절시켜서 사물의 원래 형태를 왜곡하는 매질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리렌즈로 현실을 보는 건 착시일 뿐이지 진리를 탐구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결함이 없는 순수한 진리의 매질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20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텍스트였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의 지식 운영체제에서 진리를 확인하는 방법은 관찰이 아니라 문헌 속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현상에 대한 질문이 생기면 자연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 가는 것이죠. 자연 현상은 아리스토텔레스, 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책을 쫙 펼치고 성인께서 뭐라고 하셨나, 그들의 논리에 위배되지 않는지 연역적으로 따져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권위자의 텍스트가 관찰된 현실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절에 갈릴레오는 피사 대학 의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해부학 교실의 풍경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의대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수는 저기 높은 단상에 앉아서 고대 로마 시대의 의학자인 갈레노스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라틴어로 엄숙하게 낭독했습니다. 그럼 저 밑에서 이발사가 시신을 자르고 해부해서 책의 내용에 맞춰서 여기다 저기다 짚어주는 방식이었죠. 근데 하루는 갈릴레오가 인체의 신경계가 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해부된 시신을 통해서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증거가 떡하니 드러나 있음에도 아리스토텔레스 책의 신경은 심장에서 시작된다고 쓰여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눈앞의 팩트는 무시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지성이 어떻게 저렇게 권위의 노예가 될 수 있을까?
이 경험은 이후 갈릴레오가 권위보다 관찰을 중시하는 태도를 갖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학의 권위적이고 교수적인 분위기에 실망한 갈릴레오는 의과대학을 그만두고 수학과 자연철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주로 실험을 통해 지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파도바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매일 태양을 관찰하며 흑점의 움직임을 기록했고 나무로 만든 경사로에 구슬을 굴려 가속도의 법칙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식을 얻는 방법을 통째로 바꿈으로써 갈릴레오는 현대과학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현대과학의 모든 성취가 갈릴레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정도였죠. 이렇게 과학의 영역에서 갈릴레오가 있었다면 당시 철학의 영역에서는 베이컨이 귀납법을 제시하며 새로운 지식 방법론을 열었습니다. 먼저 개미처럼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해라. 그리고 거기서 공통된 법칙을 찾아내라.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게 귀납법이었죠. 갈릴레오는 실험실에서, 베이컨은 서재에서 서로 만난 적도 없지만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인류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역사에는 이런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여전히 밤마다 관측 일지에 금성의 모양을 스케치하던 갈릴레오는 숨이 멎는 발견을 합니다. 금성의 모양이 달처럼 초승달, 반달, 보름달 같은 모양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상 변화는 금성이 태양 주위를 돌 때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지구 주위를 돈다면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죠. 코페르니쿠스가 옳았구나. 갈릴레오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증거를 본 것입니다. 이건 과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그런데 갈릴레오는 20년 동안이나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책에서 갈릴레오는 용감한 과학자로 묘사되지만 사실 그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권위, 정치적 긴장, 이런 것들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발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브루노는 지동설을 주장하다 화형을 당했고 지동설을 처음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는 사망하기 직전에야 책을 출판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그 무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교황 우르바노 8세가 새로 즉위한 지 몇 년이 지난 1632년 69세의 갈릴레오는 20년의 침묵 끝에 드디어 두 우주 체계에 관한 대화를 출판했습니다. 교황이 자신을 후원하는 등 관계가 좋았고 지동설을 단정적 진리로 주장하지만 않는다면 책을 써도 좋다고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책의 형식은 교묘했습니다. 교회의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 지동설과 천동설을 공정하게 토론하는 구조였지만 누가 보아도 지동설을 주장하는 구조였습니다. 우주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책과 같다. 너희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지 말고 자연을 읽어라. 그런데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천동설을 주장하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바보 혹은 단순한 사람을 뜻하는 심플리치오였습니다. 이 심플리치오가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공교롭게도 교황 우르바노 8세가 갈릴레오에게 직접 해줬던 말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인물을 상징하기 위해 이 이름을 선택했지만 자신이 조롱받았다고 느낀 교황이 격노했습니다. 갈릴레오는 로마 종교재판소로 소환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얼핏 보면 과학 대 종교, 이성 대 신앙의 대결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역사는 훨씬 복잡합니다. 갈릴레오 자신은 자연을 연구하는 것이 곧 신의 작품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믿을 정도로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재판이 벌어진 건 단순히 지동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종교개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고 교황은 권위에 도전받는 것에 극도로 민감한 상태였습니다. 갈릴레오의 책이 그 타이밍에 나온 것입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동료 학자들 사이에서 갈릴레오는 다루기 어려운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가 논쟁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에게 면박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가 살면서 만들어 온 수많은 적들이 그 재판에 복수처럼 모여든 측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갈릴레오가 심플리치오라는 인물에 교황의 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좋게 봐도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오의 재판은 과학이 종교에 의해 탄압받은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천재가 정치를 너무 가볍게 본 사건이기도 합니다. 종교 재판에 시달리던 갈릴레오는 결국 자신의 주장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1633년 69세의 갈릴레오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며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짓되고 이단적인 교리를 포기하고 저주하고 혐오합니다. 그리고 전설처럼 전해지는 말, 그래도 지구는 돈다. 종신 가택연금 판결을 받은 갈릴레오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렇게 나지막히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350년이 지난 199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공식적으로 갈릴레오에 대한 종교재판소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350년, 인류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갈릴레오는 1642년 가택연금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가 세상을 떠나던 해에 마치 영화처럼 천재 뉴턴이 태어났습니다. 갈릴레오가 죽었을 때 그의 연구 대부분은 금서였지만 다양한 경로로 번역되어 유통되었고 뉴턴의 과학적 성과의 많은 부분은 갈릴레오의 연구를 학문적 배경으로 하였습니다. 갈릴레오의 유산을 물려받은 뉴턴은 생전에 말했습니다.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인들 중 한 명이 바로 갈릴레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보이지 않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의심하지 않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20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고정관념 같은 것들, 그게 무엇인지는 여러분 각자가 답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인가요?